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수출이 휘청거리고 고용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5%에 그쳤는데요. 이는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국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OECD가 발표한 내년도 잠재 성장률 역시 1%대에 그쳐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압축 성장의 상징이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또는 뒷걸음치게 된 것일까요? 잠시 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과 주요 변수들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꽃이 예쁜데 제자로부터 받으신 건가요? 예.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근데 인증샷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인증 영상을 남기고자 앞에 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인증 영상은 보고 계실 겁니다. KBS 열린 토론입니다. 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걱정입니다. 리세션, 침체가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역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합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임시 방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어떤 순간에 마음이 변화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솔직히 그냥 항상 안 좋아서 다들 말로 그러잖아요. 급여만 안 오른다고. 전에도 허리띠 졸라맸고 지금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한 번 덜 쓰고. 채용 자체가 좀 줄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장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뭐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이 좀 더 줄은 것 같고 인원도 줄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체감되지 않나. 처음에는 다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했었다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뭐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성장에 뭐가 보여야 확장을 하고 사람을 증원하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뭐 생활하면서 나아진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 그런 희망이라도 갖게 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잘 이렇게 가는 걸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뭐 비관적인 전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할 텐데 먼저 김광석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1분기 마이너스 0.2%라는 성장률 기록하면서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뭐 AI에 부탁을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부탁하는 명령어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다가 소용돌이가 이렇게 거대하게 일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배의 승선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이게 지금의 우리 경제 대내외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GDP로 구성 항목을 보면 어쨌든 내수와 외수가 동반부진한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출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같은 기간에 대만은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미국 GDP는 구성 항목을 보면 수입이 거대하게 늘었습니다.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선수입까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역작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도 어렵고 외수 경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은행 발표한 내용에서 내수 경기가 어려운 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체감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지 표현을 하자면 이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2%를 만들기 위한 각각의 기여도가 있는데 레고 블록을 2개 쌓는 겁니다. 하나가 내수 부문의 기여도, 하나가 외수 부문의 기여도. 2개를 쌓았을 때 높이가 2%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2가지가 다 마이너스로 쪼그라들어서 성장률이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소위 1분기가 역성장했는데 2분기도 만약에 역성장을 한다. 그러면 정의에 부합하는 경기 침체인 거죠. 지금은 경기 침체로 진입할까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정의에 마저 부합하는 경기 침체 상황을 알리는 네. 신호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광석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관세로 미국 내에서의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하는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당겨서 수입을 당겨서 한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수입량이 더 늘어났다. 오히려 대만의 수출량은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수출은 어떨까요? 김 교수님, 김태환 교수님, 우리 경제의 이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22년, 23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특히 이제 상품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24년에 지난해에 반전해서 지난해에 상품 무역 수지는 흔히 우리 무역 수지라고도 하고 상품 수지라고도 하는 것은 굉장히 높게 거의 500억 달러 넘게 518억 달러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고요. 네, 수출이 많았고 수입은 적었고.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서비스 수지까지 합해서 보면 경상 수지는 990억 달러로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을 했습니다. 흑자를 기록을 한 거죠. 올 1월에는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1분기 전체로 보면은 상품 수지, 경상 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 좀 김광석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수출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며칠 전에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를 한 그 무역 수지 결과를 보면 예.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5월에 들어서는 우리가 그 어린이날하고 이틀 동안 10일 중에 이틀 동안이 휴일이 들어가 있고요. 기업들도 보면은 대개는 월 초에 수출 시작이 좀 떨어지고 월 말로 갈수록 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4월의 경우에도 한 20일 될 때까지도 뭐 10% 이상 14%까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월말 돼서 이제 또 반전이 돼서 플러스로 성장을 했는데 대체로 월말에 또 수지가 좀 개선되고 그렇죠. 수출이 더 촉진되고 이런 이유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수출 수입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 10% 20% 이상으로 그렇게 급감할 거냐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차 소장님, 근데 이거부터 좀 따져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중 충돌이었고 미중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결과가 나오면서 뉴욕 정신은 또 껑충 뛰었거든요. 코인 가격도 좋아졌고 우리 정신은 왜 안 좋아지죠? 근데 지금 이제 관세라는 것이 이 보편 관세에 대한 협정이라기보다는 용어를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관세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라고 한다라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은 상호 관세거든요. 상호 관세는 각각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이라든지 김광수 교수님하고 각각 다른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중 간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협정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두 나라가 관세를 낮추는 건데 이 상호 관세라는 게 트럼프 계산 방식이죠.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를 25% 때렸을 때는 우리나라 부가가치라든지 무역 흑자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세에 있어서
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은 올랐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는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조화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김관석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비교했을 때 김 교수님께서는 불황형 흑자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주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뺀 걸 순수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수출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그러면 흑자인 거예요. 근데 흑자인 건 그나마 우리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기대할 만한 바입니다. 근데 이 순수출이 플러스인 것, 무역 수지 흑자인 것이 왜 약이 됐는가? 그게 수출이 늘어서 무역 수지가 흑자 폭이 유지되는가? 그게 아니라 수출이 늘지 않고 수출도 주는데 수입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왜 줄어들까?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수 경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비와 투자입니다. 기업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기업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도 완전히 위축되고 이런 경기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국면인 거죠. 소비자 신뢰 지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또 막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혼란한 와중에 소위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적 사이드에서는 모두가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소위 모두가 이 행사나 이벤트를 다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 경기나 마이스 산업도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도 행사를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수 진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이미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 도입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곧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 위한 고민을 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부터입니다. 언제부터냐고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부터입니다. 이미부터 많은 기업들은 먼저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서 먼저 움직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고 그리고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고용의 함수인데 투자가 안 좋으니까 고용이 안 좋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소득이 안 좋고 소득이 안 좋으니까 소비가 안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입도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의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고용 또 소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또 악순환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고용 지표를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차 소장님 이 고용 상황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코로나19 때만큼 심각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연히 보였죠. 전 팬데믹이 오니까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스톱하는 상태에서의 상황.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치열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이 고용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큼 실업률이 올라갔느냐, 실업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되겠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보다 4만 명, 약 한 6%가 더 늘었습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누적적이고요. 실업급여에도 1조 1,500억이 지급이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0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9%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수령연가 지급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인 2021년 4월보다 더 높은 4년 만에 최대치인데 한편에서는 여기 고용 상태가 좀 심각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만 따져보면 이렇습니다만 3월에서 4월 달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신규 취업이 되니까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고용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비틀어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실업급여 받다가 또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증가율 자체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못하는 거고 또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질을 보니까
5, 60대가 지금 20%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놓고 본다라면 코로나 때보다 수치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김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부진이라든지 고용 불안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죠. 김태형 교수님, 진짜 이게 심각한 건 사실은 우리가 고용에서도 청년 실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국가가 성장할 때 보면 베트남 같은 구조만 보더라도 상당히 젊은 세이 경제활동 인구가 주로 이제 젊은 연령대고 그들이 이제 취업을 많이 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 또 계시니까 학생들, 제자분들 오늘 또 서성의 날이네요. 또 취업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청년 고용 상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온도차가 눈높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기대하는 것이 일자리에서 노동력 수요와 많은 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를 찾는데 그런 데는 이미 누가 차지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공급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조적인 우리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실외에 많이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시 친다고 공무원에 그렇게 몰렸다가 최근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도 학생 몇 명이서 상담을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반이에요. 그런 거는 뭐냐면 미래에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 본인들도.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IT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를 쟁취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기울이기보다는 지름길 없냐 정답 없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빠른 길을 찾고자 하지만 일자리와 경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순환이 되고 또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기에는 그럼 갭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우리 열린 토론을 듣는 청년 청취자분들도 많을 텐데 참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상태를 알아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김광수 교수님. 네. 자, 지금 세 분 말씀 김 교수님까지 포함하면 내수, 수출, 고용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이제 분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분기별 성장률을 들여다봤을 때 전기 대비 그러니까 직전 1분기, 2분기니까 2분기면 1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기록은 자주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게 우려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1분기 성장률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그 값이 이게 전기 대비로도 볼 수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볼 수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인 건 심각한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기별로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연간 데이터로만 본다면 GDP 규모가 최근 현대 경제 상황에 놓였을 때 약 1980년 이래로 우리 경제가 전년도보다 GDP 규모가 줄어든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했었던 게 정확히 3번 있습니다. 1980년에 오일 쇼크 그 충격으로 네. 역성장 마이너스 1.6% 성장했고요. IMF 외환위기 때 1997, 8년에 그때 역시 역성장 마이너스 5.1%. 또 2020년 팬데믹 때 역성장했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성장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약 45년 동안 역성장이 3번 있었다. 그러니까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한 개 분기가 또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다라고 한다면 역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역성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전기 대비보다는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혹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거지만 가혹한 그런 충격은 아니지만 전기 대비로도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도 떨어졌다. 이것은
좀 심각한 이유고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계절성이에요. 계절성.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원래 연말에 소비가 많고 연초에 소비가 덜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역성장했다. 이것은 좀 심각한 경고음이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장을 우리가 그래도 해왔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네. 잠시 안내 말씀 전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5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야외 활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경제 성장을 보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그리고 연도별로 보는데 주님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조금 더 지켜볼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1분기 성적이 괜찮았었거든요. 경제분이. 그래서 전년 대비 성적이 역성장이 나오는데 분기별 역성장이 이게 지속될 거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거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도 또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내년이 아니고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1.6%에서 0.8%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0%대 성장률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거의 뭐 성장이 멈춘 상태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네 분이, 그러니까 저까지 벌써 네 분이 앉아 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이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걸어가는 정도였었는데 이건 거의 멈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 한편으로는 뭐 그 각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워낙 돌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석 달 전에 발표한 것보다 지금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근데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면 우리나라 정치 불안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으로 이제 가면서 선장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트럼프의 입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됐었죠. 지금 이제 우리 뭐 자산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3대 악재 중에 하나는 트럼프 마우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어떤 혼란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이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경제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각 기업과 정부가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펼쳐야 되는데 예. 지금 당국 그 주요한 결정권자들도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행동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석 교수 갔다가 김태형 교수께 가겠습니다. 네. 저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딱 한마디로 납득이 가게 설명드리면 0.8%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성장은 면했는데 그때 0.8% 성장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상황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도 이 KDI 경제전망보고서를 아침에 다 뜯어봤는데 네.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만 여기 이제 경제 전망실이 있고요. 경제 전망실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경제 전망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한 20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경제 전망실장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아침에 또 전화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국책연구기관이 IMF의 전망치보다도 낮게 제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눈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IMF가 4월 초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IMF가 1.0%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를.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관세 전쟁의 경과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또 갖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갖고 있는데도 1.0%보다 안 좋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만큼 KDI 연구진들도 지금 이 한국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판단하자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좀 공유해드리고 심각하게 판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면 대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심각한 상황이니까 대응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형 교수님 이렇게 KDI가 0.8%로 방금 전에 이제 김광석 교수께서
국제 이 통화기구인 IMF보다 낮게 책정한 거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겁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불확실성이죠. 지금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국내 상황도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정치적 요소 또 저출생률 이런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예.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투자이고요. 또 소비이고 아까 대외 부문인데 예. 수출 수입 부문이죠. 근데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증폭되면 국내 어느 누가 투자를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결정하고 나면 그 회수하는 데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 때문이잖아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하더라도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또 경상수지 흑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불황형 흑자가 생기면 예. 수입도 줄어들지만 수출도 줄어들게 되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될 대결해야 될 상대는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올해나 또 내년도 예측치를 떠나서 차소전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 올해 지금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5%입니다.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독 낮은 겁니까? 우리나라 낮은 이유를 좀 본다라면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컸고요. 교수님도 짧게 언급을 하시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심리 위축이 상당히 좀 컸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설왕설래가 있었고 물론 우리나라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수출이 선주문으로 조금 늘긴 했어요. 근데 바로 2분기 때 또 박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건설 경기가 극도로 부진합니다. 지금 이제 건설 경기 같은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나라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경제 상황 이야기하면서 김광석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로 안 좋은 겁니까? 정말 아니면 안 좋은 분위기인 겁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근간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경제 설명을 할 때 펀더멘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일종의 종합 위기가 닥친 퍼펙트 스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과장하는 것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까? 냉정하게 본다면요. 뭐 저의 의견 이거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네. 다를 테니까 저는 지금 경제를 또 여러 경제 주체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이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십니다. 삼성그룹 임원단 강연을 갔더니 거기 로비에 위기의 삼성 이렇게 로고를 걸어 놓으셨어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간판 만들듯이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자라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경제 위기 맞아요. 네. 근데 경제 위기와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는 저성장 고착화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때 이겨내는 공식이나 대응 전략이 있고 저성장이 만연해 있어서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돼서 늪에 빠져서 이럴 때 대응하는 대응책이 있는 거죠. 다른 거죠. 감기 대응과 폐렴 대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경제가 왜 어떤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더 고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김태현 교수님 이게 갑자기 저는 경제 위기라는 것보다 저성장의 지속 고착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섬뜩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런 상황입니까?
저성장에 우리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생도 있고 저성장이 있고 또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체력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성장에 우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0.8% 1%도 성장은 성장이거든요. 선진국 국가들에는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의 3% 이상 2% 이상 그 이전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하다가 1% 이상 내려가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발생되는 것은 그 수치보다도 거기에 적응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저성장의 그런 논리에 함몰되기보다는 저성장의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버려야 될 것은 과거의 그런 왕년에 내가 과거의 영광에 함몰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성장에서부터 탈출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시기에 맞는 우리의 의사 선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예. 이게 선택받아들이지 않는데 불과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6%, 7%, 8% 성장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차 소장님, 네.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된다는 목표를 정부도 세우고 있을 텐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6년 내년도입니다. 한국의 잠재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예측했네요. 1%대인데요. 1.98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그러한 예측 기관들을 또 놓고 보면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1.8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도 지금 IMF는 2.1, KDI는 1.6입니다. 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KD가 더 밑에 지금 이제 경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또 이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겠는데 이들이 이제 그 OECD가 이렇게 예측한 거 보면 한국 경제가 이제 수출이 둔화돼 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원래 수출 1위가 반도체, 2위가 정유화학인데 정유화학도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 저희가 얘기한 내수 부진,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높게 못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김광수 교수님,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장님, 혹시 한 끼에 몇 공기의 식사를 하십니까? 밥 몇 공기?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은데. 곤란할 정도로 드십니까?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큰 충격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네,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교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끼에 몇 공기 정도 드십니까? 저는 3분의 2호 공기를 3분의 2호를 드십니다. 평상시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공기를 먹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잠재 식사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감기 몸살에 걸려요. 그러면 제가 한 공기를 평상시 내내 먹다가 3분의 1도 못 먹을 때가 있죠. 이게 실질 식사량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특별한 난이 없을 때,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어 기대할 만한 거, 이 정도 식사할 수 있어 기대할 만한 식사량처럼 한국 경제가 아마도 한 2%는 성장하지 않겠어 하는 기대할 만한 성장률. 네. 그게 잠재 성장률입니다. 근데 실질 성장률은 올해도 1%가 채 안 된다. 그만큼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때 대응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잠재 성장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자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버는 만큼 먹습니다. 네. 못 벌면 안 먹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김태 교수님, 내년 잠재 성장률이 되겠죠. 1%도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또 전망도 있네요. 내수 시장 부진이 이어지게 되고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은 충분히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또 가계 부채의 또 큰 일이죠. 그에 비해서 또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서 새 정부의 어떤 개혁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어떤 탄력을 가져올 수 있고 예.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발의된다면은 또 조금 반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관세 입장도 타결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큰 부분이 이제 관세 미국의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 대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는 다만 단지 수출 수입 그 액수만 생각하는데 수출과 수입이 일어나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기업의 실적만 카운터가 되지만 사실은 그 수출하는 기업에 연관된 산업과 또 근로자들의 소득과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은 국내의 그런 경제 활동에도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차 소장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내년도에 뭐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성장률에 영향을 줄 변수라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는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긍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냐라면 물론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뭐 구조화된 저성장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을 하는 것들이 앞서 이제 김태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확실성 상태에서 우리가 달성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불확실성 상태에서 1%대 성장이다라면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 내 압박도 심한 상태고. 그러면 내년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적응하는 시간 우리가 좀 충분히 있을 거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를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이제 정부의 시기이니까 어떤 정부가 오든지 간에 이제 출범 초기니까 네, 부양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1%대 성장 언더로 내려가기보다는 저는 희망을 갖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도 공감의 의견 주셨는데 김관석 교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러 지표가 썩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경제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일본 이야기하셨는데 일본을 뭐 잃어버린 30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아래 공포, 리세션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현실화 이야기도 있지만 방금 전처럼 여러 불확실성들을 또 해소한다면 좀 낙관을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저도 전망치를 갖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산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성장률을 예를 들어 0.8%로 전망을 한다. 그러면 특별한 경제 위기 상황, 예를 들면 2021년 팬데믹이 채 가지 않은 그 순간에 21년 성장률이 4.1%예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2020년이 역성장해서 그래요. 2020년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가 소위 안 좋으면 그 다음 연도는 GDP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산수적으로도 낮을 수는 없어요. 올해만큼 낮게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이 시의적으로 중요한 우리나라가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 혹은 작년 이 실질 성장률로 논의하기보다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레벨 다운되고 있는 거.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찾아보고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응책들을 서로 마련하고 저는 우리 많은 후보들이 나는 이런 정책들로 이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바꿔보겠다라는 정책들로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더 나은 정책을 갖고 있고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정책에 더 많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그게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있다면 그 구조적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담기는 토론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잠재 성장률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오늘 배제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구조적
개선책을 또 논의해볼 수 있을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탈출구는 라는 주제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 소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정치에도 영향을 주는 또 이슈였는데 바로 미중 협상입니다. 불과 한 열흘 전, 보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건가 생각했던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대충돌이었는데 각각 11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중관세는 미국의 대중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이러면 뭐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이 속보를 떴을 때 방송 중이었는데요. 네. 저도 모르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러려면 왜 한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처음에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었던 캐나다, 멕시코와 협정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국, 인도와 이제 협상설이 이제 이제 슬슬 이제 연기를 피우고 있었을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국과 이런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90일 또 유예를 줬고요. 물론 아직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협상을 이어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이 이긴 건가요? 트럼프가 이긴 건가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질문을 네. 받았는데 결국 트럼프가 진 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원래 그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2017년에 나온 걸 보면 선관세 후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면서 정말 처음에 이 145%, 125% 갈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갬블러들 게임하듯이 바꾸치고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간 호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낮추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보면 물론 이제 중국의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펜타닐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 이유가 미국 내 압박도 만만치 않았겠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어찌됐든 뭐 조금 어이없어 보이는 네.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리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수 교수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판장패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해서요. 자, 제가 한번 분석 의견 드려볼까요? 일단 둘 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둘 다 꼬리를 내린 거고 둘 다 치명적인 충격이 있겠구나. 양쪽에서 장풍을 쐈는데 장풍을 살짝 스쳤는데 둘 다 이거 끝까지 다 맞으면 우리 둘 다 죽겠구나 라고 둘 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이긴 걸까? 이긴 것은 아니다.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진 거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단서들을 몇 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단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의를 할 때 다 어디서 했습니까? 워싱턴 DC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놀랐던 건 어쨌든 고위급 간부가 장관급이 해외에서 온단 말이에요. 일본 장관급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책상에 앉아서 장관을 세워놓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 장관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거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과는 협의를 어디서 했나? 미국에서 안 했습니다.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어떤 나라냐? 또 상징적인 의견을 중립국이죠. 말씀드릴게요. 중립국인데 또 어떤 성격이 있느냐? 22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국제기구를 싫어합니다. 다 탈퇴하고 국제협약 탈퇴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WTO가 있는 곳이 스위스입니다. WTO는 세계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예. 기구입니다.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쏘아 올린 그 총이 뭐예요? 포탄이 뭐예요? 보호무역의 상징이에요. 관세는.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인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의 상징인 스위스에서 회의를 했다. 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관례상 저쪽에서 포스타가 오면 이쪽도 포스타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측 경제부총리가 왔단 말이에요. 포스타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USTR 무역 대표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포스타와 쓰리스타가 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포스타와 쓰리스타가 와야 돼요. 근데 포스타 오고 공안부장 데려왔으니까 투스타가 온 겁니다. 이거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미국이 급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어쨌든 최소한 미국에서 회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국은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방에 보여주려는, 세계 80억 인구가 보도록 예. 하는 그런 조치가 트럼프가 조금 더 급했던 것이다. 급했던 이유는 지지율이 너무나 떨어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재현 교수님, 이 미중 협상, 스위스 협상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도 2명 보내는 데서 1명 빼야 되나요? 큰일 나죠. 미중 합의 본 거는 농구 경기로 치면 이제 1쿼터 지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협상한 건 관세뿐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은 관세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중국의 경제, 중국의 체제를 옥죄기 위한 제2인자로서 1인자에 넘보지 마라라는 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중국이 2024년의 경우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2,95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9,100억 달러에 따른 큰 적자를 보고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이런 관세 전쟁을 펼친 것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중국의 패권을 예봉을 끊겠다라는 부분인데, 관세 이거 낮췄다고 이게 뭔가 큰 게 뭔가 해결되고 전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제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관세도 한번 보십시오. 145에서 115% 포인트를 낮추는 게 엄청 낮췄다고? 아니에요. 30% 엄청 큰 겁니다. 미국의 기본 세율이 3.3%예요. 그런데 30% 관세, 물론 중국과 미국의 상품 가격 차이가 30% 이상 차이 나니까 예. 물론 수출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벌어질 것들이 더 이제 큰 부분이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런 패권 경쟁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부분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또 이제 외환 시장에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첨단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바로 이어서 중국이 흑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부과했었던 900% 이상의 관세를 조정을 하겠다라든지 또 희토류라든지 수출 제재를 한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제출을 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우리나라로서도 숨고르기를 하게 된 거죠. 또 삿발을 고쳐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뭐 늘어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예. 생긴 거죠. 차 선생님, 여하튼 예. 미중 협상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와의 협상도 미국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지금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또 제주도로 와서 안드건 산자부 장관하고 또 중간 점검에 협의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체로 그러면 한 5월, 6월 뉴욕 증시나 우리 시장도 나쁘진 않다고 봐야
풀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미중 간에 90일을 따로 부과한 걸 말고 처음에 90일 부과한 게 6월 말 7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반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지금 이제 급한 것들은 이제 끝나가죠. 영국 끝났죠. 이제 몇몇 나라들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우리는 잠깐 멈춘 듯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하시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또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상호 관세라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방위 분담도 같이 늘려고 하는 거고 소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이제 조선업 그다음에 이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답안지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로 밑으로 봐야 되는 것도 일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일본 입장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했죠. 아직까지 결론 안 났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 무역 그에 대한 부분들이 크니까 일본 자동차가 지금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중국과 이 합의 나오기 전에 일본 차가 미국에 생산된 걸 역수입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중국이 타결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타결될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방국들은 지금 다 뒤로 밀리고 비우방국들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으로 또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긴장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거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 점검으로 이제 안덕헌 산업부 장관이 또 정의교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날 텐데 네네. 이때 우리가 중간 점검으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줄라이 패키지 딜은 새 정부에서 하겠지만 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뭐 조선업 또 LNG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평가를 좀 드려보면요. 일단 두 분 말씀에 좀 받아서 좀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본다면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농구 경기가 1쿼터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트럼프 2.0 시대가 왔다면 2.1이 끝난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2.2가 옵니다. 2.3이 오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1쿼터는 지고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일부러 진 거다. 그러니까 라이트 펀치를 때리기 위해서 잽을 맞아준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평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미국 시장을 놓고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이 우선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잡았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의 장악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커진다. 우선적으로 커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른 나머지 185개국들은 어떨까요? 더 급해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중국한테 다 내주게 생겼네?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내줬는데?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좀 질질해도 중국과 먼저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미국 측의 꼬리를 내리더라도 미국 측과 합의를 만들어주기는 어떤 공식 안에는 다른 나라들의 협정을 더 빨리 재촉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에이펙 통상장관급 회의가 있으니까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있으니까 역시 그런 합의를 미일 간에도 할 수 있고 미중 간에도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할 텐데 역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이미 들어줬어요. 뭐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 측이 그 요구사항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게 뭔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2+2 합의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측의 요구사항도 얘기를 했고 미국 측의 요구사항도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서 꼭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미란 보고서가 유행이잖아요.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수석이에요. 예. 예.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저는 단어는 타리프가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디펜스 엄브렐러입니다. 이게 미국이 왜 다른 나라들의 방위를 대신
보호자처럼 해주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방위비를 더 지출해 주든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나 보잉기를 사달라 이거예요. 중동 방문도 그런 성격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 영국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토탈 리셋입니다. 토탈 리셋. 다시 재균형을 만들자. 왜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걸 0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너네들도 사줘라. 그러니까 그런 걸 사줄 걸. 특히 사줬으면 하는 게 보잉기나 예. 혹은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 알겠습니다. 소고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미중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 협상을 완전하게 좀 일단락시킨 곳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영 관계는 미국이 이 흑자를 보는 국가예요. 영국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협상 타결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좀 처음에 관세를 발표를 했을 때에 의아했던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 흑자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오래된 철학이자 이념입니다. 사실은 1987년 9월 2일에 트럼프가 당시에 기업인으로서 미국의 3대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를 내면서 개인 돈으로 7,000불을 투자를 해서 그 광고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방위비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핵심되는 내용이 두 개 국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고 하나는 일본이 나오는데요. 왜 일본이 경제 성장을 저렇게 하도록 우리가 방위비를 내야 되느냐. 수십억 달러를 방위비를 지출하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부터 돈을 안 내면서 석유를 팔도록 우리가 가드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 얘기를 이 국가에다가 미국 납세자들이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바로 영국이든 싱가포르이든 호주이든 어느 나라이든 미국의 우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짜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단순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 흑자를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설령 미국이 이익을 얻는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이 더 짜낼 수 있다면 그 짜낼 수 있는 수단의 가장 강력한 것이 미군인 거죠. 방위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2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을 때 뭔가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관세를 얘기를 했고 이제 방위비 분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방위비 분담은 불과 지난해에 10월에 그 협정을 맺었었는데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환율 얘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우리 7월에 예정돼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 줄라이 패키지 딜에도 환율이 들어가 있는데 김 교수님, 바로 이제 한미 관세 회피 의제가 이제 환율 협상인데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우리 기재부입니다.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서 환율과 관련한 실무 협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환율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미란 보고서 살짝 코멘트를 했는데 미란 보고서의 세 번째 주제가 환율입니다. 그래서 관세, 디펜스 엄브렐러, 그리고 세 번째가 환율.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트럼프 일기 때 대중국 관세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21%까지. 관세를 누가 냅니까?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수입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수입하고 싶지 않아지죠. 근데 재밌게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계속 절하시킵니다. 관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결국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전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결국 트럼프가 그림 그리는 것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재배치하겠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흑자로 만들고 무역 적자 때문에 재정 적자도 야기된다. 쌍둥이 적자죠. 예.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는 약달러가 필요하다. 강달러일 때는 수입하기 좋은 나라였지만 약달러를 만들어야 미국의 제조기지를 옮겼을 때 미국에서 생산 많이 하고 가동률을 올리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그림상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또
좀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차 소장님.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이제 강달러가 나타난 부분들보다는 환율이 지금 미국 환율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요. 나올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로 달러 그렇죠. 인덱스 예. 기준으로 보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직접 우리 원화 기준으로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470원 갔던 것이 갑자기 뚝 1,300원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또 아침에 1,400원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여기서 막 변동성을 못 찾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의 원래 이제 이 무역과 환율과의 관계에서 김학 교수님 설명하신 그런 메커니즘과 지금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 기준점이 과거의 잣대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잘 하려고 하게 된다라면 뭐 달러 강세가 이제 그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달러 강세를 또 그렇게 또 원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그 뭐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지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거 잣대도 또 맞지 않고 또 이게 또 바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어렵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짧게 하나만 더 추가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높였다가 다시 낮췄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연하게 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되고 미중 협상도 진전되면서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내려라 이렇게 했는데 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그 파월 의장이 나름대로 반기를 좀 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으로 관세를 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심하게 한 거로 월가에서는 보지는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미국을 위한 거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미국을 위한 거다라고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결국은 당장 나한테 피해를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때마다 미국 주식이 푹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종의 시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관세 부과가 이제 유예가 되든지 낮춰질 때마다 증시는 다시 또 푹푹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파월 의장과의 관계에서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원래 올해 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올해 최대 3차례까지 그때 당시에 전망치가 나왔어요. 점도표가. 근데 이번에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점도표를 내놓지 않은 또 달이긴 합니다만 몇 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9월 달에 한 차례 정도를 그나마 좀 보고 있는 것이지 전망 자체가 3차례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지금은 쉽게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예정되는 것이 뭐 상반기에 한 번쯤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좀 약해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 추가로 전달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 10분 전남 고흥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해 주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는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우리 대선 뭐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이 공약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남은 시간 짧지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게 나란히 이제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법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AI와 같은 성장 기반 학중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정책은 다는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지금 다른 내용들도 봤을 텐데 먼저 김광석 교수께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의 이 경제 공약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어떻게 보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었던 것처럼 너무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버린 지금이기 때문에 분배 정책도 중요하고 성장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성장을 이뤄야 분배 정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수준의 평가라고 저는 의견 드리고 싶고 비유적으로 본다면 피자를 가지고 얼마나 고루 나눠 먹을까 이게 분배 정책이라 한다면 지금 피자 자체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고루 나눠 먹어봐야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2배, 3배로 키우는 노력이 있어야 또 나눠 먹을 것도 많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지금 모든 후보들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우리 김광석 교수께서 해주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송성희님, 세 분의 분석 그럴싸하네요. 26667님께서는 유익한 토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또 호평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태환 교수께서는 대선 경제 공약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대표적인 그 1호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가 현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공약이 그야말로 빌공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성장 기반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의 그 민주당에서 해왔었던 정책하고 상당히 좀 컨플릭이 있는,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규제 완, 이거는 규제 완화는 이제까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매 대선 때마다 해왔던 얘기고 또 매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규제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대대적인 그런 규제를 혁신을 하려고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두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것을 실현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난관이 있겠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차 소장님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1호 공약뿐만이 아니라 이 공약을 10개씩 내세운 것을 그 공약수로 한번 찾아봤어요. 교집합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빼고 나면 5개의 공약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이제 내수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 네 번째는 증시 활성화, 다섯 번째는 세종시와 GTX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빼고 나면 두 후보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집합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제 김학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잘만 누구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라면 전 충분히 성장 동력을 다시 발현할 수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대로 참 이 공약 자체는 좋은데 그게 빌공약이 되지 않겠어 위해서는 재원 또는 실천성,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서로 협력하고 또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5월 15일 목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